네, 소비자가 예상하는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4%대로 올라섰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5% 안팎의 고물가 흐름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요일에 열릴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은행이 오늘 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 주택가격 전망지수, 뭐 금리 전망지수 이런 게 나왔는데 하나하나 이게 수치로 나온 거라서 저희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게 좀 어느 정도 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율 뭐 0.1% 올랐다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1년 동안에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로 움직일 것인가 이거를 이제는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 물가가 이제 높아질 거야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다가 다시 한번 이제 4% 올라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의 이제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다른 거는 다 이제는 물가 상승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내 임금은 그대로고 예. 물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최악인데요. 그러면은 이제는 딱 나오는 게 월급 올려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록,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임금 자체가 이제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나의 임금 자체가 실제 임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명목 임금을 상승을 시켜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되고 경제가 좀 이렇게 꼬이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물가를 더 이제는 낮추기 위해서 뭐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예. 그러한 이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다시 한번 높아졌냐라고 봤을 때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1월에 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떨어진 추세였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이유로 봤을 때 공공요금 때문에 사실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아, 전기 뭐 이런 그렇죠. 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는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치겠고 이번에 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소폭 하락했거든요. 네. 보통 이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보다 좋다,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는 경기를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100보다 낮다라는 얘기는 사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이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아. 100보다 훨씬 더 낮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100보다 떨어지는데 거기다 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봤을 때 경기가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에 소비자 심리 지수에는요 몇 가지 지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떨어졌던 것이 생활 형편 전망과 가계 수입 전망, 그다음에 이제는 현재 경기 판단. 요 지수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딱 지수를 보면은 우리의 일생활과 딱 맞물려 있는 지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내 삶이 좀 팍팍해진다. 네. 이렇게 앞으로 더 그러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 이 두 지표만 봐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부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그냥 수년간 이렇게 언뜻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 주위에도 물어봐도 너 살만하냐, 뭐 괜찮냐 그러면 힘들어 이런 말하는 사람은 많지. 네네.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말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네네. 그럼 이 수치도 그런 거 반영해서 네. 뭐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나 보죠? 지금 봤을 때 이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일단 주택 가격 전망지는요. 1년 뒤에 집값을 이제 소비자들이 예상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뒤에 집값이 좀 오를 거야. 이렇게 이제 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3포인트 정도 이제 높아졌는데 예. 이게 연속적으로 3개월 연속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낮은 지수긴 한데 계속적으로 이제 전망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을 봤을 때 주택 가격이 걔도 이제 반등 찍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정책, 금융 상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뭐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 예. 또 이번에 금리 수준 전망 지수도 발표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낮아졌습니다. 예. 봤을 때 마찬가지로 6개월 후에 금리가 지금보다 높아질 거야 아니면 낮아질까 이거를 보고 있는 건데 예. 이제 100보다 일단은 높긴 높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더 금리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완화된 그러니까 오른 수치가 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장의 참여들을 봤을 때 금리가 6개월 후에 금리가 이제는 뭐 높아지긴 높아져도 예. 그 오름폭이 이제는 좀 감소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제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높아지고 네. 이제 금리 수준 전망 지수는 낮아지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시장에서는 반등 찍고 올라온다 이런 예. 얘기도 있고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본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는 좀 모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는 이제 23일에 열리는 금통에서 과연 이제는 금리 향배에 대해서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예. 아마 이 금리 수준 전망 지수도 또 바뀔 가능성도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 그러면 그냥 쉽게 말을 하면 살기는 좀 팍팍해. 네. 팍팍한데 주택 가격 지금 그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집값은 좀 올라갈 것 같고 네. 금리는 지금 높긴 높은데 그 금리가 높아지는 속도는 좀 줄겠지 뭐 이렇게 네.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예.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그러면 말씀하신 금통위에서 우리 그 금리를 결정할 때 23일에 네네. 그 금리 결정하는 데에도 이런 그 수치나 요소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는 금통위 위원들이 아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제가 이제 봤을 때 기준 금리를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4.75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3.5%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채권 시장의 전문가 66%는 이제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금리를 급작스럽게 다 올리다 보니까 예. 소비자들 알면은 특히 이제 민생 경제가 거의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뭐 말 그대로 얘기하는 국내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도 지금 계속적으로 4분기에 역성장했거든요.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경기가 굉장히 좋지도 않고 무역 수지 적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쉬고 가자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는 저는 솔직히 인상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물가 상승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가 1월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물가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베이비 스텝 한번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럼 물론 0.25%. 그렇죠. 예. 0.25%포인트 정도 이제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전문가 66%는 동결을 예상하지만 네. 나머지 34%는 이제 인상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 그 중에 한 명도 이제 저라고 말씀드리겠고 예. 그다음에 또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이게 연준이 이제 계속적으로 파월 의장 입에서 나오지만은 이제는 긴축의 기조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보다 금리의 격차인데 예. 파월 의장이 두어 번 정도 금리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4.75니까 그러면 5.25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3.5니까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가 동결하고 계속 동결로 유지된다 그러면 금리 격차가 스프레드가 한 1.75%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최대가 지금 벌어진 게 1.5%였습니다. 2000년도였죠. 2000년도 네. 5월부터 10월 사이가 그때가 1.5%포인트 정도가 역대 최고인데 만약에 이번에 동결하게 되면 확실히 1.5%포인트는 벌어져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환율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환율이 자극을 받거든요.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요동을 쳤죠. 1,300원 다시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금리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1.5%포인트까지 난다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앵커님께서는 금리 많이 주는 쪽으로 돈 갖고 들어가지. 돈 다 빠지겠네요.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예. 미국으로 가겠죠. 또 예. 그러면 달러 사러 가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이제는 고환율 상태로 또 가게 되죠. 그럼 환율이 높아지면 또 뭐가 문제냐? 수입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실 손을 또 사와야 되거든요. 예. 그럼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물건값이 올라지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예. 이번에 한은에서 금통위에서 과감하게 다시 한번 베이스 스텝 한번 밟아 나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금리와의 격차도 어느 정도 선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가볼까요?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와 요새 뭐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약할 때 주의점은 뭐야 막 그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보증금 때문에 과연 전세 보증금 마지막에 돌려주지 않고 그걸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걱정이. 근데 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세 살 때는요, 예.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고요. 하는 이유가 이제는 확정일자를 받으러 갑니다. 네.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전입신고란 걸 하죠. 예. 그럼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까지 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네. 대항력이 뭐냐면 채권이죠. 한마디로 내가 후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대출도 받고 은행에서 빚을 지게 되는데 예. 내가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까지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다 보니까 채권에서 선순위자가 됩니다. 예.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뭐 은행에서 아무리 돈 달라 그래도 내가 일단 선순위다 보니까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죠. 경매로 들어가면 그 낙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확정일자 빨리 해 이렇게 받아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확정일자도 예. 받고 무엇보다 전입신고가 굉장히 전입신고, 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계약 날짜는 다 됐고 임대인은 돈을 안 줍니다. 네. 근데 나는요. 다른 부동산 계약이 있다 보니까 나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아, 예. 근데 내가 전입신고를 딴 데로 전출하면은 이 대항력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내가 후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그렇죠. 돈도 아직 못 받았는데. 예, 예. 그럼 은행에 먼저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낭패잖아요. 네. 그럼 나는 움직여야 되고 전출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임차권 등기라는 건 제도를 활용하게 돼요. 법원 가서 내가 지금 이거 선순위자고 나는 이게 전세권자에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해서 순위를 확보하게 된다. 아예 등기에다가 그냥 내 이름을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예. 내가 보증금 아직 못 돌려받았고 근데 나는 전출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후순위로 뺏기니까 그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순위를 보존하게 되거든요. 그럼 대항력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 보증금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라는 걸 꼭 하게 되고요.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적으로 보증금 받기 전에는 이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전입신고 그냥 눌러 있으란 말이죠. 눌러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절대 이사를 하거나 뭐 말 그대로 주민등록증을 딴 데로 옮기면 낭패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 이런 경우에는요. 무조건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눌러 앉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들어가자마자 해야 되는 계약하자마자 해야 되는 거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 임차권 등기는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임대업 집주인 돈을 안 줘. 그렇죠. 돈을 안 줄 때 하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나는 이제는 움직여야 되겠고 예. 안 움직이면 상관없어요. 계약이 만료됐고 예. 기간 다 됐으니까 난 나가야 되는데 네. 돈 안 주네. 아유 이런.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 눌러 앉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소지를 거기만 두면 상관없어요. 예. 대항력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내가 이사 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내가 이제 전입 신고를 하다 보니까 딴 데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임차권 등기로 해서 내 순위를 보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차권 등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돈 못 주겠어, 돈 안 줘 그런 상황에서 신청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집주인이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예. 반증하다는 거죠. 예. 일단 임대인들이 일단은 이제는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보증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임차권 등기를 이제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치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만 4천 건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중에서도 수도권이 78%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얘기고 수도권 중에서도 강서구, 예. 그다음에 부천, 인천 이런 순으로 좀 많거든요. 왜 임차권 그게 많을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 신축 빌라가 많은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임차 사고들, 전세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 신축 빌라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게 신축 빌라가 뭐가 문제냐면 예, 왜 그런 이게 거예요? 얼마인지를 몰라요. 신축이다 시세가- 보니까 시세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가 2억인데 네네. 전세금을 2억 두고 들어오시는 거죠. 아.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또 전세금을 더 주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신축 빌라가 그런 잘 모르겠는 게 매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시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요번에 이제 사건 사기가 많아지는 게 네. 공인중개사까지 끼고 건축업자랑 끼고 속이는 거죠, 세입자를. 이게 원래 2억짜리 시세라 그러면 이거 원래 시세가 더 높고 그래서 2억 주고 전세 들어와도 좋은 거다. 근데 이제는 신혼부부라든지 예. 사회초년생분들은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중개사의 말만 듣고 계약을 해버리거든요. 예. 알고 보니까 깡통 전세인 거예요. 이거는 뭐 시세가 그보다 더 안 나오고 예. 경매 들어가면 당연히 돈도 못 돌려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강서구라든지 부천구가 많은 이유가 이런 어떤 부분들 이제 신축 빌라
베네수엘라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겼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거의 많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가 문제입니다. 이게 23년도잖아요. 보통 이제는 뭐 계약갱신권이 있다 보니까 2+2지만은 보통 이제 2년만 하고 나오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럼 21년도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을 때였습니다. 그때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요번에 계약이 끝나서 이제 돌려받는 분들 생기는데 예. 집주인이 안 돌려주는 거죠. 예. 뭐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권 등기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세입자분들,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요, 이제 꼭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집주인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예,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꼭 확인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요하네요. 집주인 돈 안 돌려주면 눌러 앉아라. 제 친한 동생도 네. 돈 안 돌려줘서 1년 동안 눌러 앉았다가 뭐 소송 걸고 그래서 겨우 네, 받아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른 얘기요? 네. 중국 반도체 업체 5,700여 곳이 줄 폐업을 했다고 해요.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중국 반도체 그래도 뭐 네.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 반도체 굵기,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반도체 굵기를 주장하면서 예.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일단 역시 이렇게 안 좋아졌던 이유가 역시 미국의 힘이 강력하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려 그러면 소재도 필요하고 네. 장비도 필요한데 아예 그냥 중국 시장에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거래하지 마, 투자하지 마. 그렇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만들고 싶어도 지금 못 만드는 상황이 되다 아. 보니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뭐 세계적인 업황부진입니다. 네. 반도체 시장 좋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업황부진까지 겹치면서 지금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보고 예.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이게 중국 유일하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곳인데 이게 상징성이 있는 게 그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 굵기 주장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나온 회사예요. 예, 그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예. 그러면서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지금 뭐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증설도 안 되고 있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인데 여기는 디램을 생산하거든요. 중국에서 이것도 뭔가 R&D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뭐 외국에서 뭔가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SMIC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데 이게 위탁 생산하는 네네. 곳이거든요. 여기도 뭔가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막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장비 업체들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가 유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정부가 좀 빨리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의 또 최대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망 또 소재도 많이 수입해 오고 그래서 공급망 다양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수출 다변화 꼭 중국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 역량 강한데 고메모리 반도체들 이런 것들 이제 기술 개발을 더 해야 된다. 예. 따라올 수 없도록 초격차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책 마련에 좀 마련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깔끔한 정리까지 잘 들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